총론 파트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죠.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 개별성, 부중성, 영속성, 인접성 여기까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4개예요. 부동성, 개별성, 부중성, 영속성이죠. 여기 위주로 가지고 가시는데, 자, 영속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연적 특성을 하고 있죠. 자연적. 그래서 항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영속성으로 가죠. 자, 토지가 영속돼 있기 때문에 50제곱미터가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막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써요. 비소모성. 자, 그럼 소모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비가 많이 와서 유실돼서 표면이 쓸어났다 해도 그 자체에 물리적으로 감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물리적 감가가 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상각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을 배제한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봅니다. 칠판주기는 생산이 돼서 나중에 소모하면 다시 만들면 돼요. 재건축적으로. 재생산이 되지만 토지는 소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생산 자체가 안 돼버려요. 재생산. 자, 그래서 요거는 헷갈릴 수 있는 게 부중성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영재라고 암기하세요. 영재. 이렇게 하면 재생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남한테 빌려줄 수 있죠. 부동산의 거래 대상이 또 되기 때문에 소유이익과 이용이 분리됩니다. 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하죠. 빵 같은 경우는 소모되기 때문에 남한테 빌려줄 수 없죠. 그래서 자, 빌려준다는 거는 자, 내가 주게 되면 그 다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렌트카 시장,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지만 토지가 가장 오래 가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임대차 시장 발달.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가치 본연이 우수하다. 자, 1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1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더 세죠. 그래서 투자자를 선호하고요. 장기적 배려예요. 자,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주거지지만 나중에 또 상업용도로 또 가게 되면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또 어떻게 돼요? 거래를 또 미룰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 장래 예측, 장래를 또 예측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도 수명이 길어지니까 여성분들 관리를 잘해야 돼요. 40세인데 막 60세로 보일 수 있죠. 그럼 관리에 또 의의를 크게 한다. 이렇게까지 가져가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거의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오히려 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자, 우리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지역별 격차가 생긴다는 자체도 자연적 특성 때문에 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인문적 특성은 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게 자연적이라면 자, 여기는 농도적이나 경제적으로 항상 가능하다라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용도 다양성과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주로 가는데요. 우리가 용도가 다양해요. 그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되냐? 자, 어떻습니까? 토지 용도가 다양하다 보면 쓰임새가 많다니까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최유용의 선입근거가 됩니다. 이 가장 출제 가능성이 커요.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토지는 물리적인 공급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 들어보세요. 물리적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다가 있고요.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면 이 안에서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다.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자, 그럼 이거는 택지라는 새로운 물리적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용도가 전환된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적 공급,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다고 하셔야 돼요. 택지 가치가 높으면 경제 가치가 높아지죠. 그걸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가능하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용도 전환도 가능하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출제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토지가 합필한다, 분필한다 많이 들어오시죠. 토지가 병합할 수도 있고요. 분할도 가능합니다. 분할의 가능성.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것을 머릿속에 드냐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위적이다. 물리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항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가 있어요. 일정한 지적 절차를 갖추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정한 지적 절차의 토지 면적을 분할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토지 면적을 갑니다. 법적 제한이 따르다는 거죠.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것 좀 덧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이 안 나왔는데, 자, 병합 분할을 잘하게 되면 많은 용도를 다양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토지가 병합한다, 분할한다 해서 값어치가 꼭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감가될 수도 있고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론은 딱 세 파트입니다. 부동산의 개념, 토지의 용어,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까지가 우리가 입문서에서 바라볼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잡으셔야 되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 페이지 9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 강론에서 경제론입니다. 부동산 경제론. 자, 부동산 경제론 파트는 문제 비중이요. 총론이 세 문제라면 부동산 경제론은 자, 파트가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자, 먼저 수요 공급입니다. 자, 수요 공급 이론 파트가 한 4문제 정도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한 4문제 정도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 자, 경기 변동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한 문제는 무조건 뜹니다. 근데 자, 우리가 2문제가량 나왔었어요. 거미집 이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뜬다면 거미집 이론까지 뜬다면 2문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파트 우리 수용급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에서는 우리 기초 강의는 아주 쉽게 보는데요. 수요는 사는 쪽을 얘기를 해요. 사는 쪽. 자, 그러면 우리 수요라는 자체를 한번 볼게요. 자, 수요는 사는 쪽을 얘기한다. 자, 그렇다면은 사는 쪽이기 때문에 수요라는 거는 소비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그걸 수요라고 얘기하느냐를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수요란 들어간다.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이라는 양을 명시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 자, 그럼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거기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갑선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는 기간에 따라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 대한 우리가 유량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저량과 유량이라는 건 나중에 제가 주택에 대한 주택 시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그냥 우리 가볍게 여기서 그냥 유량 개념이 된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량이라는 일정 시점보다는 일정 기간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유량, 저량은 제가 나중에 주택시장에서 호술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이에요. 구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거는 왜 이 말을 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A지역에서 자, 수요자한테 가두 면적을 합니다. 자, 이 아파트 24평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사시겠어요? 어저께 샀대요. 그럼 산 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이건 아직 구매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사전적. 그래서 사전적이라는 건 일이 벌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살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살 의사가 있다. 그러면 사후적 하면 안 됩니다.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면접을 했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사고 싶대요. 근데 3억으로 팔렸는데 돈 있으세요? 없대요. 보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만이 아니라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구매력. 실질적으로 살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 그래서 이걸 유효수요라고 얘기합니다. 유효수요. 자, 그러면 살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살 능력은 없는 걸 잠재수요라고 하거든요. 무주택 서민들은 살 의사인데 살 능력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유효수요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욕구에 대한 유효수요는 구매력, 우리가 차입 능력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무주택 서민들한테 많이 빌려주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저리를 빌려주면 더 수요를 늘릴 수 있죠. 그래서 뭐 LTV를 또 높여준다. 그죠? 담보인정 비율을 높여주면 수요가 늘어나고 금리도 수요를 늘리기는 수요에 대한 그 변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수요란 소비자의 일정 기간, 유량,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욕구, 구매력, 유효 수요가 된다는 거죠. 그럼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 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급은 파는 쪽이잖아요. 자, 그럼 공급도 마찬가지로 대입시켜 볼게요. 자, 공급은 파는 쪽입니다. 그럼 공급이란 자, 판매자가 되겠죠. 판매자가 일정 기간, 여러분들이 이 칠판 주개를 사시는데 이 공급하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만 개를 생산한대요. 이쪽 공급자가. 그럼 적게 생산하는 것보다 많게 생산하는 것보다 모르죠. 기간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직 판매한 게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이죠. 판매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의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때요? 계획된. 그래서 사전적이 아니라 계획된 어때요? 이 구매하고자 하느냐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계획된 팔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도된 계획된 사전적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유효 공급이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매력이 아니라 이제 판매력을 얘기합니다. 판매력. 자, 그러면은 이 칠판 주개를 생산하려면 토지에 건물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죠. 자, 그럼 공급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계획된 의도는이죠. 욕구, 판매력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판매력을 가진 공급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최대 수량을 얘기합니다. 자, 수요나 공급이나 다 최대 수량은 똑같거든요. 수요공급은 일반적으로 다 유량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일정 기간을 나타내야 한다. 사전적 의도된 양이며 유효수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유효수요가 및 유효공급 개념이다. 가처분 소득은 이제 소득에서 우리가 세금을 뺀 거에 대한 것이 가처분 소득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에요. 자, 곡선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 보죠. 자, 이게 이제 기초서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한테 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칙은 뭐며,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곡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자, 법칙이라는 건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우리가 함수 관계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있을 수 있고 가격이 이외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배우시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은 뭐냐? 요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 가격이에요. 가격. 자, 그래서 수요자는 가격이 싸야 많이 사겠고 공급자는 가격이 비싸야 더 많이 팔잖아요. 그럼 가격에 의해서 바뀌는 게 법칙이에요. 가격이 싸야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늘린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잖아요. 반비례.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마이너스 역의 관계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공급자들은 틀려요. 자기 물건에 대한 분양가를 높일수록 더 물량을 공급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가격이 올라야 공급량을 더
늘리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그래서 정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정의 관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같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비례관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곡선상에 나타나라는 거죠. 곡선상에. 그래서 처음 하시기 때문에 이 세로축이 플라이스입니다. 플라이스. 이 가로축이 우리가 Q는 퀀티티, 양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격과 양이 반비례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이 200원일 때는 두 개를 사겠다. 자, 300원이면 양을 줄이죠. 한 개로. 그 다음에 100원이면 양을 더 늘려서 세 개로 갑니다. 그럼 이 점들을 연결한 게 수요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형태가 돼요. 우하향 형태.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의 모습이 된다. 근데 공급은 달라요. 곡선 자체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은 만약에 가격이 200원이었을 때는 두 개를 생산하겠다. 300원이었을 때는 양을 더 늘려서 세 개를 생산하겠다. 자, 100원이었을 때는 하나밖에 생산을 안 한대요. 자, 그럼 이렇게 무수한 점들 연결한 게 공급곡선이죠. 공급곡선. 공급곡선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수요와 공급 측에서는 수요 측이 더 많이 나옵니다. 얘가 세 문제면 얘가 한 문제 정도가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 이 수요자잖아요. 주택 수요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수요 법칙 하면서 걷잖아요. 이 가격이고 양.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역의관계.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고 가격에만 독립변수로 봤을 때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 하락하게 되면 그 상품의 수요량에 대한 종속변수가 바뀌는 거죠.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정의관계.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만을 독립변수로 할 때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 상품의 공급량도 증가하는, 우리가 이 독립변수가 가격이면 종속변수 영향을 받는 게 양이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좀 전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가격 수준과 수요량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 되고 우하향하다. 우하향.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함수라는 거는 자, 얘는 가격이 오르면 양이 감소하잖아요. 반대해서 양이 감소하고, 자, 공급 곡선은 여러 수준과 가격 수준과 공급량의 조합들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우상향하죠. 자, 이런 공급에 대한 증가함수라는 거는 자, 가격이 오르면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증가함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본격적으로 이제 3개짜리예요.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뭐냐? 자, 학자들은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이걸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격을 따지는 게 법칙이라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시험 출제 빈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99%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량이냐 아니면 수요의 변화냐, 자, 이걸 갖고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에 배웠던 수요량의 변화가 바로 가격 때문에. 그러면 다른 조건은 항상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가격 때문에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된 게 가격이고요. 이렇게 가로 된 게 퀀티티 양이었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게 아까 가격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원과 개수를 제가 빼겠습니다. 200원이면 두 개를 사겠다. 300원이면 한 개를 사겠다. 자, 100원이면 세 개를 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게 수요 곡선이 아까 우하향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자, 이게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자, 이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부동산, 재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됩니다. 가격 변화. 자, 그러면 독립변수가 가격이고 양이 바뀌어요. 그럼 양이 바뀐다는 자체는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양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곡선상의 점이동입니다. 그래서 곡선상의 점이동이 된다. 이건 정확하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겠고요. 근데 수요의 변화는 달라요.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요의 변화는 달리 표현합니다. 그럼 수요의 변화는 자, 어떻습니까?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뀌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됩니다. 가격 변화. 자, 그래서 가격과 양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뀌어요. 다른 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요량이 변한다는 종속변수는 같지만 표현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 금리를 봅니다. 항상 금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자, 금리가 인하되면 사람들은 수요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증가됩니다. 증가. 그래서 우측 이동이 되죠. 우측으로 가고요.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걸 이제 우상향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자, 이 기본 강의에서 그냥 우측 좌측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수요를 줄이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좌측.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가 자, 이번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그 변화율은 다음 시간에 갈 텐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처음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럼 자, 우리 편법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동그라미 붙잖아요. 그럼 이건 점의 이동으로 가져가십시오. 근데 얘는 양이 안 붙었으니까 점의 이동이 아니라 이건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책에 C페이지 가시면은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당해 재화의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니까 동일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는 당해 재화 가격 이외다 보니까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자, 이렇게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